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5년이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골든 타임인가? 일단 2030년 초 이후에는 이 출산과 결혼하는 코호트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우리나라가 연간 60만 명이 태어나 에코붐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가 2000년생까지인데요. 이분들이 결혼과 출산이 최고조가 되는 게 2030년 초입니다. 그 이후에는 합계 출산율이 높아져도 모수가 줄기 때문에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급격한 산업화의 부메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고도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시 경쟁, 사교육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이나 지방 소멸도 이런 경쟁으로 초래된 문제들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경쟁 완화 사회로 전환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가족 양립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돌봄 강화, 주거 지원 확대, 현금성 지원, 이런 비용 완화 목적의 가족 정책의 확대는 매우 중요하고 지금도 대선 후보들이 이런 정책들을 공약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OECD 국가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가족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전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비용 완화 정책만으로는 초저출생 추이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격한 산업화의 부메랑으로 초저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법은 사회 구조 개혁과 경쟁 완화 사회로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돌봄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돌봄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제가 오늘 처음 쓰게 되는데요. 이 누가 돌볼 것인가는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사회의 최대 화두가 될 것입니다. 돌봄 문제는 본질적으로 돌봄의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돌봄 자본주의 시대에는 돌봄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돌봄에 대한 가치가 너무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돌봄에 대한 가치 재고 없이는 돌봄 인력을 늘릴 수도 없고요. 이걸 산업화할 수도 없습니다. 끝으로는 인력 부족 해소와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매우 중요하고요. 기술 혁신을 통해서 당연히 생산성 높이고 잠재 성장률을 개선하는 그런 경제적인 목적도 있지만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예방적 건강관리라든가 돌봄의 효율성 개선, 심지어는 돌봄 로봇을 활용해서 돌봄 종사자의 생산성도 높이고 처우도 개선하고 그리고 산업화를 이루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한 분이 이 데모그래피 데스티니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구라고 하는 것이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데 저는 17, 18세기 멜더스 시대 이후로 인구 위기가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한국의 그 순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인구 문제의 본질이 사실은 이런 거 양이 줄어들어서 양이 늘어나서 어떻게 변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노정될 수밖에 없는 사회로 인구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사회 체제가 달라지고 사회 체제의 전환이 있다 보면서 이해관계 재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국면에 있습니다. 저출산 정책이 왜 실패했냐? 이 비용을 아무리 줄여줘도 사회적 구조는 그대로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사교육비 문제 혁신이 안 됐어요. 지금 교육비를 양육수당을 늘리는 것보다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고3 때까지 20만 원씩 주면 어떻게 되냐? 사교육비가 늘어날 겁니다. 그것보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정책이 우선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왜 이 문제 이런 프레임이 가지고 있다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총 비용이 있고 이게 증가할수록 출산율을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총 비용을 좀 줄여주면 어쨌든 위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가족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지금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2000년대 이후 이 사교육 경쟁 속에 살면서 가족의 따뜻함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새로운 기본 계획은 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들었던 4차가 다시 5차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정치권의 책임이 굉장히 커지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공약 사업이 당기고 국정 기조가 당기는 형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자꾸 기본 계획하면 사업만 내놔라, 참 좋은 획기적인 사업은 없냐, 체감형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냐,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좀 중장기적인 어떤 기조를 담을 수 있는 기조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5차 기본계획의 수립 원칙 정도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크게 6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미래사회 여건 변화에 맞는 중장기 전략, 인구 전략을 수립하자. 두 번째는 수도권 집중, 해외 우수 인력 유치된 인구 이동 문제도 포괄하자. 세 번째는 변화 속도를 완화하고 사회 시스템을 개혁하는 적응을 포괄하자. 홍석조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교육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과 같은 사회구조 개혁 과제, 돌봄 제공 구조의 재정립, 돌봄 재고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그다음 일하는 문화 개선 등과 같은 사항들이 충분히 논의돼야 할 것이고요. 인구 문제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 강화가 좀 자연스럽게 숙성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제가 그 거버넌스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스페인을 다녔습니다. 스페인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구부가 설립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가서 이제 짧은 기간이었지만 좀 놀라웠던 게 그 스페인에 그 설치되어 있는 인구부는 어떤 개별 사업들은 개별 부처에서 하게 하고요. 이 인구부가 했던 거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인데 손에 잡히는 걸로 치면은 스페인에 있는 모든 권역에서 청년들을 비롯한 인구가 살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이런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사회 부총리로서 역할을 하면서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걸 보면서 물론 스페인의 출산율이 더 높진 않지만 우리나라 거버넌스에 좀 시사점이 많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인구 문제는 이 정쟁의 사안이 아니고 국가 존립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아젠다여서 이 자리에 모이신 한미연, 그다음에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특히 인구 학회니까요. 인구 학회의 회원분들이 인구 문제 관련해서 빅 스피커가 되셔가지고 뭔가 하여튼 인구와 관련된 제안들이 좀 더 활발하게 나와서 지속 가능하고 모든 세대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다음 정부에서는 아까 인구부 얘기도 우리 이상님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획예산 인구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저도 이제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예산과 인구가 결합되지 않는 한 방금과 같은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공공부문 구조 계획도 인구 예산과 결합된 기관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예산 인구부를 만들어서 강력한 추진력을 거기에 부여해서 이 난맥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면적 혁신 체제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새 정부 때문에 위원회를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국가혁신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전면적인 혁신 추진 체제로 전환을 시켜주는 우리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한 이런 형태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정책 기조는 일단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전략 기획부를 신설을 하는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을 개편해서 이런 문제에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공약을 제안하고 있고,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10대 공약 중에 6번째 복지 정책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와 환경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용성과 재정 건전성을 담보한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복지 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퍼주기식이나 많은 그 재정을 들여서 하는 복지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예산의 배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 결혼해서부터 아이를 키워서 독립하고
또 자녀의 독립 이후에 노년기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의 또 노인 인구 정책에 이르기까지 평생복지 수준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무엇을 채워나갈 것인가를 단계적으로 구상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4호 공약으로 GTX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지방이 함께 수도권과 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산율을 치명적으로 끌어내린 전환점의 외생적 요인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다만 이 절벽을 만든 외생 요인뿐만 아니라 관통해온 주된 원인은 저는 사실 이 노동시장의 여성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또 고학력화가 로 인한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과연 성평등한 돌봄과 또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생활 균형 제도가 제대로 안착이 됐나 하는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인에 맞춰서 사실 인구 위기는 이제 직면했는데 문제는 이 인구 위기를 계속 강조하다 보면 다시 저출산 자체를 원인으로 환원하는 경제주의적 사고로 다시 복잡하는 결과를 오늘도 사실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단지 결과일 뿐인데 그 원인이 되는 주거나 노동, 교육, 성평등 이 삶 전반의 조건에 있어서 여전히 경제적 관점과 국가주도 인구정책 접근의 패착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아까 우리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출산 자체를 목표로 삼는 이 국가 전략들을 사실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개인의 삶의 선택 자체를 정책 대상화하면서 시대착오적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국가 전략이 수립되는 것이 다시 회귀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말씀들을 하시는데 굉장히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게 많아요. 철학이 빠져 있고 방향이 빠져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보면 방향이 없는 지원은요, 곧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가 없는 대책은요, 곧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20년간, 40년간 경험했던 사실은 반성의 모습들이죠. 그럼 지금이라도 무엇을 위한 저출산 정책인가, 누구를 타겟으로 할 것인가, 어떤 철학을 가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